Your smile lit up like a sunrise glow. Touch so soft where the seasons flow. We met where 안녕하세요. 시절인연입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는 서울에 있는 5개의 궁궐 중에서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조선의 5대 궁궐의 세 번째이자 마무리로 경희궁과 덕수궁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출발점은 경희궁과 덕수궁은 기존의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그 탄생의 배경이 다르다는 점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은 처음부터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부터 건설까지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완성된 것인데 비해서 덕수궁과 경희궁은 원래 개인의 사가였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 왕실에 수용되고 점차적으로 보완, 확장되면서 궁궐로 진화한 특징을 지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먼저 덕수궁부터 살펴보면 이곳은 본래 세조의 장손자였던 월산대군 개인 소유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환도한 선조가 도성의 모든 궁궐이 불에 타서 거처할 곳이 없게 되자 대신들의 저택 중에서 규모가 크고 전란에도 훼손되지 않아서 온전하게 유지되던 월산대군의 저택을 임시 궁궐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사가에서 행궁이 되었고 이후 경운궁이라는 이름의 정식 궁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 고종에 이어 즉위한 순종에 의해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희궁은 원래 선조의 오남이며 광해군의 동생이었던 정원군이 살던 개인 소유의 저택이었습니다. 선조의 뒤를 이어 집권한 광해군에 의해 궁궐로 바뀌게 되는 운명이 됩니다. 광해군은 궁궐 건설에 엄청나게 집착한 임금이기도 한데요. 전란으로 불에 탄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하는 한편 전후 어려운 나라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경복궁 서쪽 인왕산에 새로운 궁궐인 인경궁 건설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풍수지리를 조언하는 책사로부터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인 정원군의 저택 터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정원군의 사가 부지를 강제로 몰수하여 별궁을 짓도록 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궁궐이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은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총 100여 개의 정각을 가진 궁궐로 1623년에 완공이 되는데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으로 즉위한 인조가 바로 이 정원군의 아들이었으니 그 책사의 조언이 결과적으로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궁궐의 이름이 처음에는 경덕궁으로 불리었습니다만 조선 후기 영조에 의해 경희궁으로 바뀌었고 당시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한양 도성의 동쪽에 있는 궁궐이다 해서 동궐이라는 별칭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경희궁은 서쪽 궁궐이라는 의미로 서궐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고종 때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조선의 궁궐은 창덕궁, 창경궁이 법궁이 되고 경희궁은 이궁 역할을 맡으며 전형적인 양궐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고종이 즉위한 직후 경희궁은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경복궁의 대대적인 중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막대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경희궁의 100여 개의 정각 중에서
주요 5개의 정각만 남겨두고 철거되어 경복궁의 정각으로 재활용되게 됩니다. 마침내 경복궁이 증건되자 경희궁은 소수의 전각과 그 터만 휑하니 남게 되어 이궁으로서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조선의 궁궐은 경복궁이 법궁, 창덕궁이 이궁 체제였던 조선 건국 초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희궁 터에 있는 숭정전인데요. 이 정각은 본래의 숭정전이 아니라 1980년대 경희궁 복원사업 때 완전히 새로 지어진 정각입니다. 원래의 숭정전은 1926년 일본 사찰인 조계사의 매각이 되어 일제강점기 내내 조계사의 법당으로 사용이 됩니다. 광복 이후에는 조계사 터에 동국대학교가 들어서게 되면서 숭정전은 정각원이라는 이름의 법당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안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궁에서 나와 길 건너 정동길을 따라 몇 분만 걸어가면 덕수궁 돌담길이 나오게 됩니다. 덕수궁은 이미 언급했듯이 월산대군 개인 소유의 저택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모든 궁궐이 불에 타서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가 거처할 곳이 없게 되자 이 월산대군의 저택에 임시로 머물면서 궁궐로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덕수궁의 행정지명은 중구 정동인데요. 하지만 조선시대 이곳의 지명은 정릉동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인 정릉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신덕왕후는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으로 그와 함께 조선 개국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 신덕왕후에 대한 이성계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신덕왕후가 사망하자 태조는 경복궁과 가까운 이곳에 강씨의 무덤인 정릉을 세웠고, 그때부터 이 지역을 정릉이라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태조가 강씨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세운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방원은 후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 결국 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버지 태조가 승하하자 태종은 제일 먼저 눈에 가시 같던 계모 강씨의 무덤을 사대문 밖인 당시 경기도 양주로 이장해 버립니다. 정릉이 경기도로 이장된 이후에도 이곳은 계속 정릉동이라고 불리웠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와서 비로소 릉자를 뺀 정동으로 지명이 바뀌게 되었고, 정릉동이라는 지명은 실제로 신덕왕후의 정릉이 위치한 당시는 경기도였지만 현재는 성북구가 된 정릉동이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이 도성 내외를 막론하고 행차하여 숙소를 결정하고 한 번이라도 머물게 되면 그곳을 행궁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어떤 곳으로 행하여 머물면 자연히 그곳이 궁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 환도하여 월산대군의 집에 임시로 머물렀기 때문에 처음엔 이곳을 지역 이름을 따서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선조의 행궁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서 주위에 있는 개인의 사가를 여러 채 구입하여 임시로 종묘와 정전 그리고 세자가 생활하는 동궁도 만들고 하면서 조금씩 궁의 영역이 확장되게 되죠. 이윽고 선조는 정릉동 행궁에서 승하하게 되고 뒤를 이은 광해군도 이곳에서 즉위식을 갖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행궁의 딱지를 떼고 경운궁이라는 궁궐로서 정식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광해군은 창덕궁 복원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창덕궁보다는 주로 경운궁에서 많이 머물렀습니다.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경운궁의 즉조당에서 즉위한 후 광해군에 의해
경운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와 함께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선조가 머물던 즉조당, 서거당과 왕비의 궁방인 명례궁 건물만을 남기고 나머지 경운궁의 가옥과 대지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 경운궁은 궁궐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는 텅 빈 궁궐토로만 남고 역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던 경운궁이 다시 역사의 중심 무대로 등장한 것은 무려 270년이나 지난 후 조선 말기 때입니다. 1896년 일본의 영향력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 있던 고종은 그 이듬해인 1897년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위치한 경운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그곳으로 이어하면서 조선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전략을 가다듬게 됩니다. 즉,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 야욕에 위태로웠던 조선의 입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제국주의 열강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그들처럼 근대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조선 역사 내내 이어지던 중국의 제후국이며 속국이라는 입지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동등한 자주적 제국임을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새로운 제국의 국명을 정하게 되는데, 기존의 국명인 조선이 제후국 기자조선 봉토의 이름이라 제국의 당당한 명칭이 되지 못하므로 사만이라 지칭하였던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근거 삼아 사만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진 대한으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호를 대한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경운궁 앞쪽에 왕실의 별궁이 있었던 터에다가 환구단이라는 건물을 지을 것을 명합니다. 환구단은 황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만이 황제국으로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과 같은 제후국은 천신에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없었죠. 환구단은 천신에게 직접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고종의 정치는 당시의 자주적 국가를 갈망하던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조정 안에 있던 많은 유학자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마침내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환구단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환구단은 화강암으로 둥글게 세 단의 석축을 쌓고 맨 윗단에 황금색의 원추형 지붕을 얹은 형태였습니다. 이어서 1898년에서 1899년 사이에 황궁우가 환구단의 북쪽에 건축되었습니다. 황궁우는 황천상제와 태조 고황제 등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뒷받침해줄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신의 신의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팔각 모양의 황궁우는 내부가 통층으로 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보면 지붕이 3층으로 보이며 건물 내부 천장에는 발톱이 7개인 2마리의 용을 조각하는 등 황제국의 상징을 채택했습니다. 현재는 환구단은 철거되어 사라졌고 황궁우만이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앞 본래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고종은 1902년에는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석고단을 만들어 환구단 동쪽에 세웠는데 현재도 황궁우 옆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종은 그 후 근대화 개혁인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도입하고 직접 서양식 생활 양식을 경운궁에 도입하는 등
제국으로서의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나라가 외치는 선언적 제국 국가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 먹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 일어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되자 서구 열강들은 조선에서 일본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가스라 데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에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일본은 조선 침략에 대한 열강들의 묵인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 17일 당시 고종이 머물던 경운궁 중명전에서 일본군의 강압 속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본군은 남산에서 경운궁을 향해 야포를 겨누고 궁 주위를 포위했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대신들을 회유, 협박해 박재순이 서명하게 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으나 조약은 강행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장소인 중명전은 경운궁에 딸린 서양식 전각으로 1897년 경운궁 확장으로 궁궐에 편입되어 서양식으로 도서관 수호 콘을 지었고, 1901년 화재 후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의 설계로 역시 서양 건축 양식으로 2층 벽돌 건물인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1904년 고종이 머물던 경운궁이 대화재로 황제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임시 거처로 중명전을 편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1907년 강제 퇴위 당할 때까지 3년간 머물렀던 실질적인 황궁의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고종은 1907년 이곳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일본 제국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이그에 도착하긴 했지만 일본의 끈질긴 공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결국 특사 임무는 실패로 끝나게 되죠. 헤이그 특사 사건은 은밀히 특사 파견을 추진한 고종의 강제 퇴위로 이어집니다. 고종은 퇴위를 거부하고 황태자에게 대리 청정을 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일본의 압박 속에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일제에 의해 황태자인 순종이 1907년 황제의 자리에 강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퇴위한 후 고종은 경운궁 내 함령전에서 주로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경운궁의 이름이 아버지의 장수를 기린다는 의무로 덕수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일본에 의해 주도된 강제 퇴위된 왕에 대한 의도적인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덕수궁 복원 사업이 진행될 때 수백 년 동안 원래 이름이었던 경운궁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고,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국권을 빼앗긴 지 10여 년이 흐르고 1919년 1월 21일 새벽 고종은 머물고 있던 덕수궁에서 한약, 식혜, 커피를 마신 뒤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민중들 사이에서는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빠르게 퍼졌고, 이는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같은 해 3월 1일 전국에서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3.1운동 한 달 후 4월 11일 우리 민족은 중국 상해에서 마침내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출발하는 날이었죠. 전제군주였던 고종 황제의 서거가 민주 대한민국의 시작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거당은 단청이 없는 건물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부가 한양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선조가 주로 사용하였던 정각입니다. 이런 유래로 옛날 임금의 집이란 뜻인 서거당이라는 건물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거당은 선조가 16년간 머물다가 서거한 곳이기도 한데요. 광해군에게 유폐당해 이곳에 갇혀 지냈던 인목대비가 인조 반정으로 다시 복권하여 광해군을 무릎 꿇리고 죄를 묻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조당은 서거당과 함께 임진왜란 후 선조가 주로 머물렀던 정각입니다. 1623년 인조가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즉위하면서 이 건물에 즉조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조는 즉위를 뜻하며 인조가 이곳에서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즉조당은 1897년 고종이 아관 파천 1년 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호한 후 정전으로 사용되었고 1902년 정전인 중화전이 건립되기 전까지 궁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준명당은 석조전 동쪽, 중화전 서북 쪽에 있으며 즉조당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신 접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1904년에 중건된 것으로 즉조당과 함께 재건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에는 잠시 고종의 딸 덕혜옹주의 유치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함령전은 고종이 거처하던 침전입니다. 1897년에 지었는데 1904년 수리공사 중 불에 타 지은 건물은 그해 12월에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함령전은 고종이 순종에게 황위를 물려준 뒤 1919년 1월 21일 세상을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석조전은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건립을 계획하였고 1900년 착공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엄격한 비례와 좌우 대칭이 돋보이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내부에 접견실, 대식당, 침실과 서재 등을 갖춘 서양식 근대 건축물입니다. 1층은 황실의 공적 공간으로 중앙홀, 접견실 등을, 2층은 황실의 사적 공간으로 황제 침실, 황후 거실 등을 재현하였습니다. 석조전은 일제강점기에는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훼손되었지만 2014년에 1910년 준공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개관하고 있습니다. 돈덕전은 대한제국의 서양식 외교 건물로 1902년에서 3년에 고종즉위 4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대규모 국제행사장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국제교류를 실현하고 열광과 대등한 근대국가의 모습과 주권 수호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였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외교사절의 접견실, 연회장, 국빈급 외국인 숙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관헌은 덕수궁 뒤편 정원에 있는 가장 오래된 궁궐내 근대 건축물로 서양식 건축 양식에 한국의 전통 양식을 가미하여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양식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이며 정관헌은 궁 안에 처음으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관원 정각의 용도는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사실을 접목하여 다과를 즐기며 음악을 감상하던 휴식용 정자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지만 고종실록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종이 진물을 보는 서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때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거나 이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덕수궁의 정관원 정각을 끝으로 3편에 걸쳐서 살펴본 조선의 5대 궁궐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